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182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모입니다. 락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똑같은 장소인 과천 카메라 박물관 대공원역 근처입니다. 우리 이제 다음에부터는 그 얘기 하지 맙시다. 그래도 홍보용 아니지. 홍보용으로 네. 그냥 갑시다. 사실은 과천 카메라 박물관에서 카메라가 우리가 제공을 계속 받기 때문에 지금 롤라이의 역사라든가 앞으로 또 계속해서 클래식 카메라 열전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걸 할 수 있는 건 사실 굉장히 고마운 그럼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카메라를 저희가 계속해서 협찬을 받고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방송국에서도 나와갖고 카메라 좀 꺼내서 촬영하자 그랬을 때 안 열어주셨대요. 근데 감사하게도 송보하고 우리 또 락하고 어쨌거나 사진통장 애독자분들한테는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편안히 보십시오. 오늘은 이제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저번에 181회 때 네. 했던 SL66에 이어서 1970년도에 롤라이, 세계 최초는 아니고요. 롤라이 최초의 35mm SLR 카메라. 세계 최초로 하기에는 좀 늦었죠. 많이 늦었죠. 롤라이 최초의 35mm SLR 카메라. 네. 그전에는 35mm 35는 SLR은 아니었고요. 저번 방송 때 했었던 SLR이긴 하지만 그건 중형이었고, 네. 이건 35mm SLR 카메라, 롤라이 최초의 SL35 카메라죠. 35mm의 진출을 꽤 일찍 했잖아요. 저번에 뭐였죠? 그게? 롤라이 35? 롤라이 35. 네, 그거에 비해서는 한참 늦은 거죠, 사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 시대 흐름을 좀 봐야 돼요. 네. 이 시대 흐름적으로 볼 때, 롤라이가 언제까지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롤라이 프렉스, 트윈렌즈 리프렉스의 시장들이 축소가 되기 시작해요. 이 70년대 쪽에. 왜 그랬냐 하면, 50년대 후반, 역사적으로 보면 50년대 후반, 60년대 그때 일본에 있는 마미야라든가 또는 뭐 그때 말했던 리코라든가 그 다음에 후지라든가 일본의 대표적인 카메라 회사들이 몇 개가 야시카라든가 네. 이런 데서 롤라이 코드 기반의 카피 모델들을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롤라이 프렉스나 롤라이 코드보다 가격이 싸고 그 시장에 굉장히 많은 대수가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어떤 과자 회사에서 뭘 하나 만들면 반대 회사에서 그걸 비슷한 거를 카피해서 내갖고 시장을 같이 나눠 먹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마케팅인지 뭔지 걔들 그쪽에서는 뭐 그런 말들이 있을 수 있겠죠.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카메라 전체적인 시장의 파일을 나눠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롤라이에서도 위기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매출에서도 상당히 영향이 있었고 그래갖고 탄생되고, 야, 그러면 우리도, 야, SLR 카메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갖고, 70년도에 롤라이에서 만든 카메라, SLR 카메라가 SL35예요. 네. 여기에는 이제 초창기에는 마찬가지로 자이스 렌즈들을 쓰고, 이제 나중에 이제 생산 원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절약하기 위해서 싱가포르 공장으로 이전도 하고 싱가포르 공장에서 생산도 하고 또 어떤 카메라는 독일에서도 생산을 하고 카메라 SL35 말고도 이건 완전히 기계식인데 그 다음에 이제 조리개 우선이 된다거나 전자식이 되는 카메라가 나오기도 해요. 그 다음에 롤라이 SL 시리즈에서는 주목해야 될 모델이 이거는 초창기 첫 번째 롤라이 카메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 SL2000이라든가 SL3003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번 시간에 봤던 SL 카메라 SL66 있죠. 네. 그거를 그런 식으로 중형 카메라식으로 축소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뒤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위에서도 니콘처럼 이런 식으로 빼면 웨스트레파인 때 그게 다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길고. 홀더도 교환이 되고 35mm 홀더 교환되는 거 거의 없잖아요. 없죠. 걔는 폴더도 교환이 되고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고 시스템적으로도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걔는 결론적으로 따지면 실패한 모델이 돼요. 너무 고가예요. 그럴 것 같아요. 딱 얘기만 들어도 렌즈도 자이스 거라 비싸기도 한데 바디 자체도 비싸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평가가 있는 거죠. 좋기는 하고 획기적이긴 한데
가격을 주고 좀 너무 비싸. 이런 인식이 돼요. 음. 그래서 판매에는 실패를 한다. 하지만은 그 카메라를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메리트 있고 뛰어났던 카메라다. 다만 그거에 제가 느끼는 단점이라면 35mm는 기동성이잖아요. 네. 딱 잡는데 걔는 조금 크죠. 35mm라고 치기에는 조금 커. 그런 부분들이 단점으로 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가격이 고가였다. 약간 그런 것은, 갤럭시 폴드 느낌이네요. 딱 느낌이 지금 얘기를 설명을 듣는데 이거 갤럭시 폴드랑 똑같은 그럴 수 문제잖아. 있어요. 획기적이고 멋져 보이고 좋긴 한데 너무 비싸고 음. 조금 생각보다 무겁고 그런데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하면서 계속 생산이 되면서 성공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기술.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롤라이 그 SL 2000이라든가 3003 이 모델들은 불편한 점들도 좀 있어요. 부피가 이렇게 딱 잡고 가야 되는 걔는 조금 중형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편리성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적으로는 35mm 크기나 이런 것들을 좀 뺀다고 하면은 굉장히 편리하고 있을 게 다 있었던 거. 액세서리 자체가 전부 다 자동차로 따지면 그냥 풀옵션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나중에 끼고 할 필요 없이. 그렇게 됐던 그런 카메라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SL35라는 카메라는 초창에 독일에서 생산을 했고요. 셔터 스피드는 1초에서 1000분의 1초까지 됐고, 렌즈는 칼 자이스 프라나 50mm 몇 짜리 꽂혀져 있나요? 1.4 렌즈가 기본으로 꽂혀져 있죠. 역시 여기도 HFT 롤라의 독자의 코팅이에요. 자이스에서는 T코팅을 쓰죠. T코팅이랑 T스타라고 적고 그거를 우리가 일명 무반사 코팅이라고도 명명을 해요.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좋은 코팅 중에 하나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건데, 자이스 렌즈를 쓰지만 롤라에서 그냥 T코팅보다 자기네 말로는 좀 더 진보되고 더 좋은 HFT 코팅을 썼다. 그러니까 뭐 그건 롤라의 얘기예요. 롤라의 얘기인데 어쨌거나 T코팅하고 롤라의 코팅하고 어느 게 좋느냐라고 봤을 때 우열 가리기 쉽지 않다. 각자의 장점들이 좀 있고 단점들이 있듯이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다. 다만 좀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맞을 것 같아요. 이 카메라는 SL35 이 카메라 자체는 1970년도에 생산해서 76년도까지 발매가 돼요. 그 후에 이제 그 중간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오죠. 뭐 M 모델, ML 모델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역사적인 얘기 조금만 하나 더 보실래요? 역사적인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면, 자, 그러면 이 카메라가 70년대에 나와갖고 성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못하죠. 이 카메라 70년대인데 이게 10년만 빨리 나왔어도 당연히 성공할 모델이지만 전 세계 시장의 흐름을 볼 때 1970년대라고 하면은요, SLR 시장을 일본이 서서히 장악해 나가고 부흥기예요. 그래서 SLR 시장의 35mm SLR 시장을 언제 판이 끝나냐? 80년대 이미 일본이 재패를 해버린 거거든요. 70년대도 이미 서서히 나가고 있을 때요. 부흥기회가 되었을 때인데 이 카메라가 아까 그 기사에도 있더라고요. 요거를 평가하는 딱 한 줄 있었어요. 아사히 펜탁스의 어느 모델과 대동소이한데 가격은 너무 비싸다. 스포트 모드? 스포트매틱? 뭔지 모르겠어요. 스포트매틱 쪽이랑 비교가 될 거예요. 이게 아마 시대 흐름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 롤라이뿐만이 아니라 70년대에는 독일 카메라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경영에서 침체를 겪을 때예요. 굉장히 어렵고 있을 시기예요. 왜냐하면 일본 카메라에서는 그때 니콘, 캐논, 올림푸스, 미놀타, 펜탁스 이런 카메라 회사들이 있죠. 거기다 그런 카메라들이 굉장히 부흥기거든요. 70년대. 거기다가 펜탁스가 이거의 원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 있죠. 그 이렇게 올라가는 걸 뭐라고 하죠? 펜타프리즘이 달려 있는. 최초의 또 펜타프리즘 카메라는 또 아닐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것들은 이제 검증이 돼야 될 부분들이고, 어쨌거나 펜탁스 회사들이 그 당시에 많이 부흥을 이루고 있었죠. 펜탁스 회사의 특징은 아주 최고급기보다는 그 밑에서 쓸 수 있는 실용기들도 많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스포트매틱이라든가 또는 뭐 70년대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멀티코팅 있죠. 그런 거를 최초로 했다라든가.
그러니까 그거에 어, 비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도 없는데 비싸다는 거야. 그다음에 얘가. 뭐 퀵 리턴 미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펜탁스에서 기술적으로 공헌했던 굉장히 좋았던 거고, 이 당시에 아마 스포트매틱이랑 경쟁을 했다면 얘는 깨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롤라이를 우리가 역사는 해주면 사실은 사실대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했었고요. 사실상 자이스 렌즈 이외에는 메리트가 없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자이스 렌즈의 성능의 우월성은 있지만은 카메라 기계의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볼 때는 일본 카메라들보다 뒤처졌다. 흐름상 뒤처졌던 거가 맞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카메라가 한 대만 쓰진 않잖아요. 전반적인 렌즈나 액세서리나 이런 시스템적으로도 방대했던 일본 카메라 메이커의 카메라들보다 얘는 뒤처졌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 이거를 생산이 종료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일본 카메라를 여러 가지 면에서 넘어서지 못했던 비운의 카메라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분명히 독일에서도 유럽이나 독일에서 일본 거 쓰기 싫다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쓰지 않았을까? 오. 자이스 렌즈들은 왜 이런 약간씩 푸른빛이 나는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거는 이제 어디 밑에서 어떤 등 밑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게 꼭 그렇게 그걸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얘기들 같고요. 어쨌거나 뭐 묵직하죠. 네. 근데 이 당시에 만들었던 카메라들이 대체적으로 메이커 불문하고 묵직해요. 묵직하고 또 하나는 롤라이한테 비운익인데, 오늘 롤라이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제부터 처지기 시작한 거죠. 이 카메라를 만들고 나서 성공을 못.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얘네들이 경영 침체기가 제대로 들어와요. 제대로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막 이제 어쨌거나 삼성한테도 넘어왔었죠. 네. 그게 80 몇 년도, 몇 년도까지나 기억을 못 하겠네. 90년도? 85년도인가? 몇 년도인가? 하여간에 그 삼성 카메라한테 넘어오고 여러 가지들을 팔렸다가 다시 갖고 왔다 팔렸다가 반복을 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경영난이 심각해졌던 카메라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SL35는 70년대 나왔고 기계식 카메라인데 상태가 좋은 것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시장에. 이걸 샀던 사람조차 많지 않았을 텐데. 많지 않았을 거고, 이거는 이제 렌즈 때문에, 사실 롤라이 쪽들은 전체적인 카메라 바디보다는 트윈렌즈 리플렉스, 롤라이 플렉스 이쪽 빼놓고는 이런 SLR이라든가 이런 바디들 또는 이쪽의 바디들은 사실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요. 이거는 썼던 건지 렌즈의 성능 때문에 또 렌즈의 맛 때문에 예전에 이제 필름 찍을 때 많이 썼던 카메라이기도 하죠. 아까 말했던 이제 주목해야 될 카메라 SL2000, SL3003 이런 부분들은 전자화가 돼 있고, 만약에 고장률도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높지가 않은 게 아니라 고장률이 낮지가 않아. 어딘가 맨날 고장 난다. 그러니까 롤라이 쪽은 사실은 저는 이렇게 볼 때 전자식 롤라이 쪽은 저는 안 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오픈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뭐 롤라이 회사가 이제 생산 잘 안 하잖아요, 카메라. 거의 그 수준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제 경험에 예전에 롤라이 플렉스를 썼다가 한번 망가져갖고 고치는데 못 고쳐요, 한국에서. 그래서 독일로 보내요. 왔다 갔다 45일 걸려요. 그럼 잘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또 망가져. 전자 쪽이. 그런 아픈 기억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롤라이 쪽 전자화된 것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지는 않는다. 원래부터 기계 기술, 뭐 기계 쪽 회사인 것 같으니까요, 느낌상. 이제까지 계속 왔었잖아요. 리뷰를 하면서 오는 걸 보면서 장점들이 대부분 기계적인 특징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인재를 구하기 쉽지 않았을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카메라도 이제 그때 시대의 흐름, 그거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생산을 했지만은 아쉽게도 단 한 번도 일본 카메라의 시스템, 광대한 시스템을 넘지 못하면서 실패한 카메라로 기억이 되는 카메라예요. 근데 이 카메라가 그럼 못 쓰느냐? 정말 이게 나쁜 카메라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렇진 않아요. 얘 쓰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 다음에 롤라이 렌즈를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렌즈 하나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얘기해 주면 난 되는 놈이야. 되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써보셔도 나쁘지 않아요.
들어요. 실제로 지금 필름 시대에는 더욱더 그런 느낌이 들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렇고 오히려 이 당시에 나왔던 렌즈들 있죠. 이것들을 이종교배해서 많이 쓰죠. 그럼요. 이종교배해서 많이 쓰기 때문에 요즘 그런 식으로 쓰는 것 같아요. 네, 미러리스 카메라들이 워낙 많이 발전해서 어. 이제는 이게 이제 BQM 마운트라 그러죠. 바이오 뭐 아까 뭐였죠? 퀵 BQ. 바이오넷 마운트. 그게 이제 바이오넷 마운트라 그랬고 옛날에 스크류 타입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 번에 딱딱 요즘 꽂히잖아요. 그걸 바이오넷 마운트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좀 더 빠르게 한다는 식으로 했고 모델명을 이렇게 책정한 건데 요것들은 있으면 아마 금액들 얼마 하지 않을 거예요. 네. 어쨌거나 롤라이 카메라 회사의 역사적 입장에서 보면 이 카메라도 1970년대 최초의 35mm 롤라이사의 35mm이기 때문에 중요한 롤라이사 쪽에서는 중요한 카메라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오늘도 요즘 계속해서 롤라이 쪽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또는 재밌으셨나요? 저희가 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재밌게 해드릴 얘기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픈 마인드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